엄마, 전세 보증금 3억 원 좀 내주세요. 당장 필요해요. 야, 결혼식에 엄마도 안 부른 놈이 뭔 면목으로 돈을 달라고 해?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결혼식에 오셨으면 분위기 깨졌을 거예요. 김밥 냄새 나고. 뭐라고? 이 계집애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지혜 말이 맞아요. 엄마는 너무 촌스러워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김밥 팔아서 대학 보낸 엄마가 부끄럽다고? 어차피 이 집도 예금도 다 우리 거 될 건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세요? 감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이 네 거라고? 엄마, 우리 이미 부동산 중개사랑 상담했어요. 이 집 팔면 10억은 나와요. 뭐? 내 집을 나 모르게 상담했다고? 어머님,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이 미친년이 내가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엄마도 나이가 얼만데 솔직히 몇 년 더 사실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엄마 죽기를 바란다는 소리냐? 너희들 내 통장 몰래 뒤진 거 다 알고 있어. CCTV에 다 찍혔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할 돈인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희 같은 놈들은 내 자식도 아니야. 좋아요. 그럼 엄마 혼자 늙어서 죽어요. 우리는 엄마 없어도 잘 살 거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이영애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30년 넘게 김밥 장사하며 힘들게 자식들을 키웠는데 아들내미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제가 어떻게 아들 며느리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김밥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했어요. 손목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도 아픈데 그때는 그저 아이들이 잘 되기만 바랐거든요. 아들 준호와 딸 소연이를 키우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준호가 서울에서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성공했구나 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그러던 준호가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예쁜 한복을 입고 단상 옆에서 웃는 날을 그려봤어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는 엄마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준호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식 하루 전날 딸 소연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빠 결혼식 내일 맞지? 근데 왜 SNS에 리허설 사진이 올라와 있어? 엄마는 안 갔어? 그때서야 알았어요. 저는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거요. 조용한 결혼식이라는 명분 아래 의도적으로 배제된 거였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키운 아들이 제일 중요한 날에 엄마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결혼식 당일 저는 고운 분홍색 한복을 꺼내서 입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선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구나. 그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30년간 흘린 적 없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준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결혼식에서 왜 안 불렀는지에 대한 사과나 설명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송파 쪽으로 전세 구했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결혼식엔 안 부르더니 돈은 받으러 오는 이 아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지혜의 말이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가족보다 실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실용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서 웃으며 하는 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김밥 하나하나 말면서 모은 돈은 실용적이고 저라는 사람은 불편한 존재라는 뜻인가 봐요. 그날 밤 저는 제 자산 내역이 적힌 오래된 통장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예전에 분명히 책상 위에 정리해서 둔 통장이 누군가에 의해 펼쳐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통장 사이사이에 끼워둔 메모지들의 위치도 바뀌어 있었고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몰래 확인했다는 걸요. 결혼식에 부르지 않은 이유,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실용이 중요하다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잃었어요. 새벽 3시까지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뭐가 된 건지, 정말 지갑 역할밖에 못하는 건지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소연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했죠. 소연이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명절 때마다 안부를 묻고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걸 알고 화를 내준 아이거든요. 증여 절차를 밟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내용 증명 등기가 왔어요. 보낸 사람은 준호였어요. 내용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피고는 고령이며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본 증여는 무효임을 청구합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 취급을 한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김밥 장사하면서 가계부 하나하나 적고 세금 신고하고 아이들 학비 관리한 걸 다 아는 아이가요. 법정 소송이 시작됐어요. 준호 부부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출한 건 치매 진단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나 했더니 몇 달 전에 며느리가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해서 따라간 병원에서 받은 거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한 건강검진인 줄 알았는데 치매 검사를 몰래 시킨 거였어요. 두 번째는 제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었어요. 제가 TV 리모컨을 찾느라 헤매는 모습, 약국에서 약 이름을 헷갈려 하는 모습, 전화번호를 메모지에서 찾는 모습 등등이요. 이런 걸 언제 찍었나 했더니 준호가 집에 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거더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어요. 김밥집 단골 손님들까지 불러서 이영애 씨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는 증언을 받아낸 거예요. 법정에서 이 모든 걸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건지, 엄마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요. 결혼식에 부르지 않은 것도,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한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둔 습관이 있거든요. 가계부, 의료비 지출 내역, 소연이에게 송금한 내역, 그리고 매일 밤 써온 일기장까지요. 특히 일기장이 결정적이었어요. 거기에는 준호가 언제 집에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적혀 있었거든요. 통장을 뒤진 날짜도,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간 날의 대화 내용도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며느리 지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시댁이 오래된 빌라인데 땅값이 올라서 대박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글을 소연이가 캡처해뒀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지역신문 작은 기사였는데 점점 큰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30년 김밥 장사로 키운 아들, 결혼식 초대 안 하고 치매 몰아가며 재산 탈취 시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엄청났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똑같다. 며느리가 시댁 재산만 노린다.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노인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변호사비 지원해 주겠다고, 법률 상담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애님,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예요. 자식들에게 지갑 취급받고 필요할 때만 찾고 나이 들면 치매 취급하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시민단체에서 파견해준 변호사님이 정말 훌륭하셨어요. 준호 부부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주셨어요. 치매 진단서에 대해서는 진단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검사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제가 매일 가계부를 쓰고 장사를 하고 복잡한 세금 신고까지 혼자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출했죠. 몰래 촬영한 영상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노인이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제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담은 CCTV 영상들을 확보해서 제출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준호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증언들이라고 반박했어요. 실제로 김밥집 단골 중 몇 분이 준호 씨가 미리 와서 엄마 얘기를 물어보더니 나중에 증언 부탁한다고 했다고 증언해 주셨거든요.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며느리 지혜의 SNS 글이 증거로 제출됐을 때였어요. 판사님도 그 글을 보고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지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었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시댁이 오래된 빌라인데 요즘 이 동네 땅값이 엄청 올랐대. 대박 예상, 곧 재개발 들어온다니까. 진짜 로또 맞은 기분.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관리 잘해드려야겠어. 이 글 밑에 친구들이 단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언니 완전 대박이네. 시어머니 잘 모셔야겠다. 부동산 대박 나면 우리 여행 가자. 이런 식이었죠. 더 가관인 건 지혜가 결혼 전에 올린 글들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집에 처음 갔는데 위치가 생각보다 좋네. 앞으로 개발 많이 될 것 같은 동네야. 결혼하면 투자 가치 있을 듯. 이 글들을 보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혜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준호와 결혼한 거였어요. 그리고 준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거고요. 법정에서 지혜는 그냥 농담으로 올린 글이라고 변명했지만 판사님은 재산에 대한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는 글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이 SNS 글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노인이 고집 부리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 이 글들이 공개되면서 완전히 며느리와 아들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혜를 골드디거, 재산 노린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준호는 엄마 팔아서 재산 챙기려는 불효자로 낙인 찍혔어요. 특히 젊은 며느리들 사이에서도 저런 며느리 때문에 우리까지 오해받는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재산을 노리는 건 정말 아니다 라는 반응이었죠. 여론이 악화되자 준호 부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언론 인터뷰를 자청했죠. 준호는 어머니가 평소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걱정이 컸다며 며느리를 너무 미워하셔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지혜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다며 SNS 글은 정말 농담이었는데 악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이런 변명들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추가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준호가 결혼 전에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소연이가 준호 친구를 통해 확보한 건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엄마 집이 재개발 대상지래. 완전 대박이야. 결혼하면 그 집 너 명의로 넘길 수 있어? 일단 결혼식은 조용히 하고 나중에 서서히 설득해 볼 생각이야.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며느리가 잘하면 될 것 같아. 이 대화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까다로운 엄마였나요? 30년 동안 김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면서 키운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니요. 두 번째는 지혜가 결혼 전에 부동산 앱으로 우리 동네 시세를 검색한 기록이었어요. 휴대폰 복구 전문 업체를 통해 확보한 건데 결혼 3개월 전부터 우리 집 주변 부동산 시세를 거의 매일 확인했더라고요. 세 번째는 준호가 은행에서 제 통장 거래 내역을 몰래 조회한 기록이었어요. 저를 보호자로 등록해놓고 몰래 확인한 거였죠.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였어요. 이런 증거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준호 부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준호가 다니던 회사 동료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 동료분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준호 씨가 평소에 우리 엄마가 재산이 좀 있다. 결혼하면 그 돈으로 강남에 집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빨리 설득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또 다른 동료는 준호 씨가 결혼식을 작게 하는 이유가 엄마를 부르면 복잡해진다고 했다고 증언했어요. 나중에 엄마를 설득해서 재산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는 것도 덧붙였죠. 이 증언들을 들으면서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준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인지가 명확해진 거죠. 하지만 정말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지혜의 친구가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지혜와 절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법정에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어요. 지혜가 준호 씨와 사귈 때부터 시어머니 집이 재개발 대상지라며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금방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에 시어머니를 안 부르는 것도 나중에 문제될까 봐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재판까지 가는 걸 보니까 정말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며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 증언이 나오자 준호 부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혜는 울면서 친구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님도 충분한 증거와 증언을 통해 피고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하셨어요.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님은 저희 증여 행위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준호 부부는 오히려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당하게 됐어요. 허위 진단서 제출,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생활 무단 촬영 등의 혐의였죠. 판결문에서 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령의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재산을 탈취하려 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준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자랑이었던 준호였는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죠. 지혜는 더 심각했어요. 명예훼손과 허위 진단서 제출로 기소됐고 사회복지사 자격까지 취소 위기에 놓였어요. SNS에 올린 글들 때문에 골드디거로 낙인 찍혔어.
어디 가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고요. 두 사람은 결국 송파구에 얻었던 전셋집도 빼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진 거죠. 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어요. 딸 소연이와 함께 경기도 시골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시민단체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그 집은 작지만 정말 아늑했어요. 작은 화단도 있고 텃밭도 있어서 제가 직접 채소를 키울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김밥 장사하느라 흙을 만져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밭에 나가서 고추며 토마토며 키우고 있어요. 시골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말이에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새소리가 들려요. 창문을 열면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보이고 소연이가 차려준 소박한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소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걸 그만두고 저와 함께 시골로 내려왔어요.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미안했어요. 딸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소연이는 오히려 행복해했어요. 엄마, 저도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들과 손으로 만든 반찬들을 파는 거예요. 할머니의 정성밥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주문이 별로 없었는데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의 의미로 주문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이영애님 덕분에 우리도 용기가 났어요. 저도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살겠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가끔 준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30년 동안 키운 아들인데 완전히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아요. 소연이가 옆에서 엄마 잘못 없어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거든요. 그리고 텃밭에 나가서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다시 평온해져요. 요즘은 동네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같은 처지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서운한 일을 당한 분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 우리끼리 모여서 차도 마시고, 밭일도 같이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제가 준호 부부와 법정 다툼을 벌인 지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들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중간에 소연이를 통해서 엄마께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온 적이 있긴 했는데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인지 믿기 어려워서 만나지 않았어요.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인데 한 번쯤은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대하면 실망만 더 클 뿐이니까요. 대신 저는 제 이름으로 살기로 했어요. 30년 넘게 준호 엄마, 소연이 엄마로만 불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영애로 살고 있어요. 동네 분들도 저를 이영애 씨라고 부르시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영애 할머니라고 불러주시고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제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영애라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요즘은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제안해 주신 건데,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69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준호는 잃었지만, 소연이라는 착한 딸을 얻었고,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도 뿌듯해요. 저에게 편지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영애님 덕분에 저도 자식들에게 당당해졌어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들이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특히 저처럼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께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의 지갑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사시고 필요하다면 맞서 싸우세요. 나이가 많다고 자식이라고 무조건 참고 넘어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에요. 한 평생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이영애로 살아갈 거예요.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소연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온라인 쇼핑몰 주문을 확인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준호가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용서할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저처럼 69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